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와 삼성 SDI 이 6종목을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상황에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지훈 대표님 오시면 또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양도세 완화 이슈 이런 거 나오니까 뭐 2차 전지가 바로 이제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좀 올라갈 때가 되긴 했는데 네. 전반적인 수익률 현황부터 좀 체크를 해 주신다고요? 네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뭐 양도세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는 얘기한 게 있고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제부 장관 그 예정자는 또 아니라고 하고 좀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뭐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네. 수익률 현황은 그 제가 이제 금요일자 종가까지 반영했는데 오늘 상당 부분 에코프로 비롯해서 뭐 그렇죠. 포스코퓨처엠, 네. 포스코홀딩스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하락 진정 국면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악재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와도 더 이상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안 하면 앵커님 박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속 악재가 나올 때 반응이 안 하면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예. 너무 계속 관련된 호재가 아무리 나와도 주가가 안 올라오면 더 이상 안 오르면 꼭지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은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지금 계속 악재가 끊임없이 여전히 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서 평균 그 관련주들이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여전히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로는 50% 하락을 했고요. 뭐 가장 압도적으로 에코프로 관련된 이 원자재 관련된 주식이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당장 이제 2024년도부터 2024년은 부품, 컴포넌트라고 하는 부품, 그리고 2025년은 핵심 광물. 그래서 2024년도에 그 부품에 해당되는 전해액과 분리막이 가장 아마 북미의 전해액과 그 분리막 공장을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한 국내 기업이 당장 24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당장 내년부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해액과 분리막 관련 기업이 바로 벌써 주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캠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난 거는 전해액 관련된 기업이 엔캠이 있고요. 그다음에 솔브레인, 국내는 솔브레인, 해외는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동아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런 네 가지 관련된 회사가 골고루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이 핵심 4대 소재 중에는 전해액 쪽이 가장 핫하고 가장 전해액 쪽이 그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엔캠, 솔브레인, 그다음에 그 동아기업 3개가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 1등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치열한 싸움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이 음극재 도전제 쪽 얘기하면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극재 도전제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나노신소재가 59%지만 나노신소재 밑단에 있는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회사들도 최근 한 달 수익률은 28%에 달할 정도로 최근에 견조하게 양극재 부진하는 동안에 모든 밸류체인이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이런 음극재 도전제 전해액단에서 올라왔고요. 그다음 장비는 좀 여전히 부진합니다. 장비는 좀 부진한 편이고 특징적인 거는 이 알루미늄박, 알박이라고 하죠. 이 사마 알루미늄과 DI 동일이 최근에 고점 대비 20% 정도, 사마 알루미늄 26% 지금 여기에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DI 동일이 한 27% 정도 해가지고 이 전액 그다음에 음극재 도전제 첨가제 쪽에 그 속하지 않는 알루미늄 알박 쪽에서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너무 이제 그 원자재랑 양극재 단에 쏠렸던 수익률이 좀 다소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주요 종목들 수익률 동향 최근 주가 움직임부터 보셨고요. 전반적인 이슈는 어때요? 뭐 이제 판매량 둔화라든지 또 원재료가 리튬 가격이 언제 돌아서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예. 전반적인 그 전기차 판매 동향 어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주신 대로 네. 전기차 판매 동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 배터리도 잘 팔리고 그렇죠. 배터리 예. 들어가는 소재도 잘 팔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도 전기차 판매 동향 못지않게 2차전지 밸류체인을 가장 억누르고 있던 핵심인 리튬의 가격 하락입니다. 먼저 전기차 판매 동향은 지금 일단 10월달 데이터 보면 미국에서 여전히 성장률은 확실히 둔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둔화폭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 10월달 데이터가 YOY 50% 증가했다면 11월은 41%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11만 2,421대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 침투율은 여전히 9%니까 여전히 뭐 시장 침투율 기준으로 50%를 잡으면 아직 6배 시장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는 수치인데 시장 침투율이 이미 40%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이제 시장 그 성장률이 급격하게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이미 한 달 동안의 판매량만 84만 대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고요. 중국도 성장률이 급격하게 좀 둔화돼서 중국 같은 경우는 YOY로 70% 이상 성장하던 그 월별 성장률에서 이제 전년 대비 40%대 40%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지만 다만 급격하게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7%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4만 230대를 기록했고요. 시장 침투율은 25.7%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이 상당히 많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독일은 즉각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38% 감소한 6만 3,066대를 기록했는데 시장 침투율은 24% 정도여서 여전히 독일도 지금 2.5배 정도 성장 룸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프랑스가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전년 대비 32% 성장하면서 45,240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차가 많이 팔렸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상당히 눈여겨볼 거는 현대기아차가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9%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미국에서는 3등을 기록했고요. 물론 지난달에는 2등까지 올라왔지만 3등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뭐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서 욕을 먹고 있지만 나름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그 현대기아차가 BMW하고 동률인 동률 3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5%가 넘었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45%를 기록을 했고요. 가장 눈여겨볼 거는 저는 이제 내년 24년도는 뭐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GM이 했다면 24년은 스텔란티스의 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텔란티스 신차가 내년에 10개 이상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스텔란티스가 상당히 내년에 주목받는 해라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미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9%로 시장 점유율 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보시면 유럽은 폭스바겐이랑 스텔란티스가 1, 2등을 앞다투고 있는데 이 7%의 점유율 차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21%로 1등인데 뭐 테슬라 미국에서 테슬라 점유율만큼 이렇게 점유율 차이가 크진 않고 이거는 신차가 나옴에 따라 얼마든지 전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보다 훨씬 스텔란티스가 공격적으로 지금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테슬라가 12%로 계속 유럽에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BMW가 6위권 바뀌었는데 지금 현대기아랑 공동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딱 느낀 거는 뭐냐면 아무리 경기 침체 우려와 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있어도 하이엔드 차종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IRA 그 AMPC 세액공제 관련돼서도 그 GM이 사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무리하게 85% 점유율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수령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를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 해가지고 직접 환급받는 방식이 있고 LG에너지솔처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게 있고 양도 가능한 세제 크레딧으로 수취할 경우에는 합작법인 내 차등 배당을 통해서 합작법인 내 크레딧을 소유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GM에서 무리하게 이 지금 양도 가능한 세제 크레딧 전략을 택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그 GM의 85%는
LG엔솔의 지금 기존의 사례 파나소닉이 자기네들 이익 난 거에 50%를 테슬라랑 공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파나소닉의 사례를 따라가도 75%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게 마치 현실화된 것처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판매 동향하고 지역별로 얘기를 하셨고요. 리튬 가격은 아직은 이제 의미 있게 돌아서질 않는 거고 최근에 이슈되는 게 이제 미국이 발표한 그 FEOC잖아요. 우리 옥시전 관련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이 소재주 중심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FEOC 관련돼서 당장 이제 적용되는 게 24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부품단에서 분리막과 전액의 그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당장 수혜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5년도에는 핵심 광물이니까 핵심 광물에 해당하는 리튬과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가가 바로 지금 전액단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가장 북미 공장에 가장 이미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한 기업은 역시나 엔캠입니다. 북미와 유럽을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엔캠이라는 회사인데요. 다만 엔캠은 이 최대 주주의 그 오버행 관련된 지분 넘기는 이슈가 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생산 캐파 기준으로는 역시나 압도적인 월등한 1등이고요. 네. 지금 전액 같은 경우는 너무 재미난 게 특수 용기에 저장해서 보관해서 운송을 해야 되고요. 전액 자체가 재고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화 공장이 필수인데 당연히 지금 엔캠 위에 지금 엔캠이 3등 정도인데 엔캠 위에 틴치라든지 캡캠 그 정도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 그래서 미국의 그 중국산 그 전액 예를 들어 CATL하고 지금 포드, CATL하고 테슬라 계획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CATL이 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기술 이전만 하고 100% 테슬라나 포드의 자본이 된다 할지라도 CATL이 만약에 중국산 캡캠에 전액에 쓸 경우에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TL 그 중국산 관련된 전액 부분이 시장 침투율이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캠이 수혜가 되고요. 사실은 엔캠 말고 최근에 주가가 더 반응한 건 동화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전액의 포지션이 상당히 낮고 자회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전액을 납품하는데 가장 매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동화마루 같은 건자재 그 관련된 건설 관련된 기업이 워낙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이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서 더 반응한 속도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화일렉트로라이트도 15만 톤 이상 미국 캐파가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국 지정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양극재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FEOC 관련해서는 소재 쪽, 전액 쪽이고요. 분리막 쪽은 어떤 기업이에요? 그럼 SKIT나 또 분리막 업체가 네, 맞습니다. 분리막 업체 가장 대표적으로 SKI 테크놀로지가 이미 미국에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WCP 돼 있고 2등이 WCP입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고객사가 SK온에 좀 치중된 측면이 있고요. 지금 그 셀사에서 가장 뜨고 있는 거는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의 가장 핵심 고객사가 이제 W스콥인데 W스콥과 SKI 테크놀로지의 캐파 차이가 있습니다. WCP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W스콥이 WCP의 그 모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W스콥의 그거가 WCP인데 WCP가 조금 기대감이 더 큰 게 일단은 WCP는 삼성 SDI가 핵심 고객사인데 작년에 굉장히 작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략 취한 거를 수주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깎아내리실 수도 있지만 삼성 SDI가 전략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아주 주목받으면서 먹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핵심 고객사인 WCP가 죄송합니다. WCP가 그 삼성 SDI 핵심 수혜주로 당연히 더 조금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SK온에 납품하는 SKI 테크놀로지도 당장 지금 미국이 공장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파 차이는
대략 한 70%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SK 온으로 나가는 물량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재미난 거는 SK 온이랑 포드의 합작 공장. 그래서 포드가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M 못지않게 우려 나오는 게 포드인데요. 11월 달에 포드의 그 핵심 주력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4,400대를 팔면서 뭐 약간 엄살을 부린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전 월 대비 20% 넘게 판매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포드의 픽업 트럭은 상대적으로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굉장히 모양은 멋있는데 실용 가능성이나 가격 대비 성능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가격도 싸지 않은 측면에서 오히려 삼성의 SDI가 납품하는 리비안이라든지 리비안의 픽업 트럭이라든지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SK온 밸류체인도 다소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좀 돌아 나옵니다. 워낙 사실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제 어떤 양상 자체가 이전이랑 이제 똑같이 가느냐 아니냐 이제 예를 들면 뭐 다들 에코프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좀 약했고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좀 올라왔고 양도세 얘기 나오니까 물론 에코프로도 올랐지만 에코프로 머티를 같은 경우가 그죠? 예전에 어쨌든 에코프로의 약간 그 향기, 추억 이런 쪽으로 수급으로 땡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2차 전지를 볼 때도 이제 우리가 종목별 동향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최근의 수익률 동향이나 이슈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별로 이제 흐름들을 보면서 좀 실적이나 이런 걸 수급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먼저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뭐 기대했던 만큼 사실은 공매도가 확 줄거나 그렇죠. 수급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오히려 뭐 조금 늘어난 그렇죠. 뭐 시장 조성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현황은 어때요? 기업별로. 그 제일 중요한 게 공매도를 치는 세력이랑 개인 투자자들 간에 팽팽한 두뇌 싸움이 나오지 않나. 왜냐하면 공매도 치는 세력도 숏커버링을 하려면 숏커버링 할 이유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 달 동안의 뭐 수익률, 뭐 6개월 동안 수익률, 3개월 동안 수익률 치는 공매를 치는 세력 입장에서는 수익 중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LG엔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공매도 치는 세력 중에서는 지금 그나마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홀딩스만 조금 주가가 올라서 소폭이나마 뭐 그 물량 잔고 자체가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사실은 이자를 내면서 계속 기간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뭐 사실 개인 투자자가 좀 약간 과도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빌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갚긴 갚아야 되는데 그게 뭐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부터 봤더니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이 표 띄워주실 건데 최고 많이 최근 근래 6개월 들어서 1조 한 5천억 1조 4천억 정도가 맥스를 찍었는데 지금 금액으로 치면 5,800억까지 줄었습니다. 뭐 역대 최저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수급을 보니까 이따 수급 체크도 해드릴 건데 상당히 조금 갖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거의 지금 역대 최고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330만 주 잔고에 1조 넘게 지금 잔고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 줄었네요. 여전히 그래서 뭐 상당히 포스코 퓨처엠 부진한 상황인 거고 에코프로도 1조보다 줄은 지금 1조 5천억 맥스 찍고 지금 뭐 9,900억인데 뭐 이걸 크게 뭐 의미 있게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 역시도 거의 158만 주니까 160만 주 가까이 아직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은 1조 6천억, 1조 8천억 요때 12월 4일 거의 최고치 찍고 나서도 큰 차이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도 잔고로 치면은 뭐 거의 534만 주, 엄청난 양의 1조 6천억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1조 5천억 정도가 맥스였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조 2천억 가까이 되고요. 수량으로 치면 지금 284만 주,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좀 수급의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의 수급인데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2011년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12년째 지금 외국인 역대 최저 지분율입니다. 그만큼 최저라고요? 네네. 역대 최저 수준의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리튬의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필바르 리튬 솔루션이랑 그 광석 스포드민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아마 내년에 매출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포스코를 지금은 완전히 철강의 밸류로 보는 외국인의 시각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 흐름 보면은 팔고 있지만 요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역대 최저 지분 수준이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그나마 수급 중에서 좀 제일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관이 그래도 삽니다. 기관이 열심히 사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5.64%.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외국인 지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날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포스코 퓨처엠은 줄기차게 계속 팔다가 최근에 그래도 뭐 16만 주에 가까운 7만 주에 가까운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이 사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요거는 에코프로 수급인데요.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는 양매수네요. 네, 그 최근에 제일 그래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60만 원 요 정도 가격대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까지 회복됐고요. 물론 전성기 때 비하면 뭐 11%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반토막난 지분율 수준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인데요. 가장 특징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뭐 LG와 LG에너지 솔루션 통틀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6개월 수급, 3개월 수급으로 또 조금 더 중기 수급으로 봐도 여전히 수급은 가장 좋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뭐 11만 주, 8만 주, 6만 주, 99만 9천 주 이렇게 대량 큰 덩어리로 사고 있어서 에코프로 BM 주가는 조금 그래도 기간이 팔아도 안정적으로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인데요. 연수는 기관들 매도인데요. 기관이 계속 팝니다. 네. 예. 이거는 아마 GM 관련된 우려가 나오면서 그게 더 이제 이익을 깎아먹죠. 왜냐하면 LG 엔솔이 올해만 해도 8천억 정도고요. AMPC 첨단 생산세 공제로 내년에 기대되는 게 대략 1조 5천억에서 1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통이 날아간다. 그럼 1조가 영업이익이 깎이는 구조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요거 비교해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못지않게 삼성 SDI도 훨씬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습니다. PER 기준으로 20배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삼성 SDI도 기관이 매도를 때리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주요 종목들 공매도 현황하고요. 수급 현황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수급도 수급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3분기 안 좋았고 4분기도 사실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년 1, 2분기가 어떻게 돌아서느냐 얘기예요. 네,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기업별로.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일단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면 일단 올해 4분기 실적은 한 19조에서 한 21조 정도로 예상하고 전년 대비 그래도 한 평균 매번 6% 정도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3분기 때 1조 2천억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수준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에서 최대 한 1조 3,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한 6%에서 한 7%대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평균 내보면 추정치가 한 6% 정도 그러니까 최소가 5.4고 최대가 6.4%니까 한 6% 정도 때까지는 영업이익률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매출 한 2조 5,500억에서 1조 3,500억이니까 여전히 YOY로 기준으로 치면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양극재 5대 천왕 중에서는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로는 70%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내년에 역시 매출 성장이 80%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2.5%까지 빠졌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0억에서 37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9%인데 중요한 건 내년인데요. 내년에 6%대까지 영업이익률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그 핵심은 단결적 양극재 확산입니다. 단결적 양극재 지금 포항, 광양 모두 지금 공장 생산 시기를 앞당겨서 하고 있고요. 가장 이 단결적 양극재를 빠르게 상업 생산하면서 단결적 양극재를 통해 생산 원가를 약 6에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빠지는 거를 포스코 퓨처엠 나름의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단결적 양극재 매출 비중은 3분기 기준으로 지금 41%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가뿐히 55%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가장 이 리튬 가격 빠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핵심 고객이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지금 인디애나 공장을 지금 코모도 공장을 지금 32기가와트에서 추가적으로 33기가와트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25년부터 양산이 돼야 되니까 아마 24년 말부터는 삼성 SDI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삼성 SDI 44조 수주 계약은 8조 8천억씩 딱 5년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24년도에 한 대략 3조 5천억에서 5조, 25년도에 대략 5조 5천억에서 한 7조, 26년도에 8조 5천억에서 10조, 26년, 27년, 28년 그래서 26년, 27년, 28년이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28년 기준으로 치면 약 13조에서 한 14조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부터 당장 8조가 꽂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24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너무 과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는데 에코프로비엠도 당장 지금 평균치를 보니까 내년과 내후년에는 안정적으로 그래도 40% 이상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재무 관련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와 삼성 SDI 이 6종목을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상황에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계속적으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증설을 하려면 결국은 주주한테 손을 벌리거나 은행에서 외부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이 회사들의 그 실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좋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 가져왔는데요. 자, 이거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실제로 영업 활동으로 안에서 현금이 잘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건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는 25년 기준으로 7조 5,876억까지 늘어납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런 회사들은 제조업체고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활동 현금이 늘어나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그렇죠. 거는 계속 투자를 늘리고 거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캐펙스를 증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연히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버리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활동을 못 갚는다는 거죠. 그 돈을 이제 외부에서 차입해야 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차입 안 된다. 고금리라서 외부에서 차입 부담스럽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증자를 합니다. 그렇죠. 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럼 그 몫은 온전히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봤더니 다행히 포스코홀딩스는 24년이나 25년이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을 다 하고 있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왜? 외부에서 벌어들인 차입을 갚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는 1조 가까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지만 내년에 소폭이지만 3,550억을 갚고요. 25년에 2,186억을 갚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로 보시면 부채 비율이 계속 떨어지죠. 100% 미만의 상당히 뭐 손색 없는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은.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물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5년 기준으로 5천억까지 늘어나는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1조 6,588억을 빌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갚아야 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 1조 4천억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은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3년, 24년 다 마이너스죠. 다만 25년은 회복이 됩니다. 3,353억이 회복이 되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 못 갚죠. 그러면 3,000억 넘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차이가 존재합니다. 거기다 밑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도 3,000억 넘게 외부에서 차입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에코프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3,300억으로는 택도 없는 1조 가까운 재무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나는 것도 3,500원 넘게 메꿔야 되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6,300원 넘게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뺀 나머지인 3,300억이죠. 그러면 6,000억 넘게 외부에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재무상으로 가장 좋아진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충당이 안 돼서 에코프로는 6,000억 넘는 돈을 외부에서 차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러면 이게 극명하게 나오죠. 부채 비율이 163%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그렇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5년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6,550억.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2,000억대, 4,000억대, 6,000억대. 근데 투자활동 현금은 당연히 계속 돈이 많이 투자하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1조 넘게 투자하고 있죠. 근데 재무활동 마이너스죠.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는 5,000억,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 5,000억. 이 합산이 1조 넘게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여기서 유상증자나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자, LG엔솔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5년에 8조 5천억까지 늘어나지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9조 5,500억이. 그럼 여기서 대략 1조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2조 8천억이 지금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조, 여기서 2조 8천억, 3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죠. 91%에서 107%까지 늘어납니다.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 차이가 대략 LG엔솔과는 극명하게 차이 나죠. LG엔솔은 1조 가까이 차이 나는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절반이 5천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LG는 2조 8천억이나 지금 빌린 상태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9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75%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따지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포스코홀딩스하고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성장 산업이니까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 안 맞습니다. 하면 여기는 뭐 그렇죠. 성장 못하는 거니까 네. 투자를 많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성장 산업은 뭐 부채 비율이 200% 넘었다고 뭐 기업이 부도나고 위험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재무 상황을 체크를 하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수급과 실적, 특별히 오늘은 재무적인 상황까지 체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봇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였다가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게 그죠? 자리를 내주고 방송하는 오늘 월요일 기준 두산 로보틱스가 또 급등을 했고요. 또 LIG 넥선 같은 경우 이제 방산업체인데 맞습니다. 또 미국의 로봇 업체 인수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로봇에 대한 관심이 꽤 커지고 있어요. 네, 로봇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한번 로봇도 한번 수익률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네. 뭐 나만 주식이다 할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가 뭐 현재 시장에서는 2달째 압도적인 그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좀 실적 추정이 가능한 상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분류해봤는데 평균적으로 네 지금 거의 한 80% 넘는 거의 평균 수익률이 연초 1월달 대비해서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55%, 두산 로보틱스가 264%. 이거 오늘자 반영 안 된 겁니다. 금요일자 12월 15일자 기준입니다. 1월달 대비. SPG 116%, 큐렉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158%, 유진로봇 202%, 뉴로메카, 티로보틱스, SBB테크 순으로 100% 넘는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견조하다는 게 이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12월 15일 종가 기준의 하락률입니다.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뭐 이미 오늘 기준으로 신고가 52조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월 18일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 대비 25%, 수익률 좋은 SPG가 뭐 21%, 그리고 뭐 유진로봇 뉴로메카가 30%대, 최대 뭐 30%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SBB 테크는 왜냐면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공모가 첫날 대비해서 58%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30% 안짝으로 고점 대비로도 들 빠지고 연초 대비로도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주만 올라간 건 아니고 예를 들어 SBB 테크 같은 경우는 부품주고요. 그다음에 SPG 같은 경우도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110%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로봇의 성장성에 대한 성장성 정책 뭐 이런 게 계속 그죠? 네네. 어떤 그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황 체크해 주세요. 네, 현황 말씀드리면 제조 현장 자동화 핵심이 아마 역시나 로보틱스, 하드웨어는 압도적으로 로보틱스다. 근데 그 핵심이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부각을 받는 거는 역시나 협동 로봇 관련된 시장이 가장 커질 거로,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7년까지 연평균 35%입니다. 이게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산업용 로봇 시장이 10%라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고요. 두 번째가 그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큐렉소가 속한 이 의료용 수술 로봇이 연평균 한 27%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전체 로봇 시장 중에 협동 로봇이 가장 압도적으로 빠르게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로봇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반도체, 자동차, 뭐 제조업체 관련된 전반적인 제조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협동 로봇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산업 로봇에 따라 그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충돌이나 마찰의 위험도 있었고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원가 절감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 산업용 로봇의 대수 자체가 산업 로봇의 원래 평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옆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 측면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협동 로봇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이 됐고요. 불량률이 감소하면서 원가 절감까지 나오면서 그 협동 로봇 시장이 사람을 옆에서 보조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실제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국내 대기업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로봇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만 생각하시는데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590억 투자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남은 지분 15%를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할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로보티즈, 유진로봇 뭐 굉장히 다양한 회사, 로보스타 뭐 웬만한 로봇 기업의 2대 주주입니다. LG는 뭐 이미 삼성보다 발빠르게 했고요. 지금 가장 부각받는 거는 역시나 두산입니다. 그런데 두산 외에 하나 같은 경우도 하나 로보틱스를 그 아들 셋이 지분을 동간 뭐 동원 형제가 골고루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키울 가능성이 높고 있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로봇 관련된 정책 드디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첨단 산업 로봇 산업 비전 1.0 요게 2030년까지 민간이 3조 이상 투입해서 100만 대 로봇 군단 투입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조업과 물류 쪽에 68만 대, 서비스업에서 30만 대. 그래서 이게 아마 국내는 대략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2030년에는 한 20조, 2025년 기준으로는 최소한 한 15조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한 대략 100억 달러 정도 수준. 예. 이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2030년 기준으로 15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30조까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협동 로봇 관련돼서
전체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현재로서는 5% 미만입니다. 굉장히 포지션이 작은데요. 2030년 기준으로 전체 로봇의 30% 금액으로 치면 120억 달러까지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전체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로봇이 상당 부분 많이 대체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계속 이 소위 말하는 서비스 로봇의 단순 노동 작업, 그러니까 뭐 치킨을 튀긴다든지 뭐 용접을 한다든지 뭐 용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고 노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성장성 다만 이제 로봇 관련주가 사실 변동성도 있어요. 편안하게 투자하면 올라주느냐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네, 변동성이 맞습니다. 있으면 어려운 건데요. 네.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 관심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오해하실까 봐 이거 절대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공부하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뭐 네. 이거 종목을 얘기하면 다 이게 사는 걸로 네.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로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이제 숫자 측면에서 로봇 관련된 회사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는 흑자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고 이제 네. SBB 테크도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 예상하는데 가장 이제 실제 로봇을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 중에 가장 숫자가 제일 잘 찍히는 회사, 그러니까 매출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달에 상장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노릇한 경우라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실제 숫자로 증명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 1170억, 내후년에 2640억을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그냥 기본적으로 100%에 달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네이버 금융위는 40억 네. 적자라고 했지만 네. 회사에서 밝힌 거는 흑자 시기가 앞당겨져서 대략적으로 내년 정도면 한 37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흑자 전환할 경우에는 내후년부터는 뭐 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숫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은 일단 게임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또 증명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연 생산 캐파가 2200대인데 24년도에 당장 내년에 한 2배 넘는 한 4,000대 이상의 생산 캐파 늘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랑 비슷한 거거든요. 매출에 대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년도에 4,000대, 26년도에 11,000대로 현재 캐파 대비 26년까지 5배 정도 캐파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해외 판매 채널을 아주 잘 쌓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하고 유럽의 매출 비중이 해외 매출 비중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판명이 났고요. 지금 4위권인데요. 재미난 거는 1등 그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은 이미 30%에 넘는 넘사벽 정도 수준의 시장 침투율이고 테러다인 미국의 테러다인 인수하면서 뭐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2등이 환학이고요. 환학이 대략 시장 침투율로 치면 14%, 3등이 테크맨이란 데인데 테크맨 같은 경우가 두산 로보틱스와의 점유율이 0.9%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에서 밝힌 것도 있지만 향후 2년 내에 3등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북미하고 유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잘하는 이유가 가장 무게를 높게 많이 드는 그 고무게, 그러니까 기반 하중이라고 하는데 기반 하중의 경쟁사인 유니버셜 로봇이나 테크맨이나 2등 업체 환학 같은 경우가 20kg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20kg 이상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H 시리즈라고 해서 기반 하중이 25kg 이상, 기반 하중이 높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마진을 더 잘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 하중이 가장 높은 H 시리즈가 지난 3년 동안 폭발적인 매출 성장 4배 이상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데 기여를 했고 이게 극도로 이 영업 마진을 개선할 거로 보여서 H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고요. 그게 아마 H 시리즈의 매출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는 35%까지 좀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로봇 회사 1등 회사인 환학도 1등 회사인 그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도 그렇고 환학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치중이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굉장히 두산 로보틱스가 소프트웨어 강하게 그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보다 상업화하는 게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상업화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부분이 당장 24년도 말부터 소프트웨어와 그 렌탈 매출까지 결합돼서 아마 매출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 활용한 협동 로봇이 이 가전제품 최대 전시회인 24년도 이제 내년 1월 달에 CES? 네, CES에서 아마 AI 활용 협동 로봇에 대해서 아마 그 뭔가 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CES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목해 볼 기업이니까 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수급으로 따라가도 되지만 두산 로보틱스를 먼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는 큐렉소? 네, 큐렉소입니다. 네, 네. 큐렉소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흑자 전환이 성공을 했고요. 예. 큐렉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표 띄워주실 건데요. 엄청나게 기관이 지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요 거의 뭐 한 달 내내 최근에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큐렉소는 큐렉소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 전환을 했고요. 지금 큐렉소는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주로 의료용 로봇, 네,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요. HY 그죠? 네. 한국 야쿠르트 기업에서 한국 야쿠르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인수를 했죠. 네,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큐렉소 한번 실적 현황 보시면 올해 한 750억에서 770억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900억대에서 한 1000억 정도까지 나오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1276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90억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 중에 얼마나 로봇 비중이 크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로봇이 100%는 아닙니다. 지금 23년 대략 350억 정도를 예상하니까 50% 비중에서 24년도에 한 대략 650억에서 700억이니까 한 65%까지 올라가고 25년도에 80%. 그러니까 로봇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큐비스 조인트, 큐비스 스파인 같은 경우는 큐비스 스파인은 이미 미국의 FDA 승인 허가를 받았고요. 큐비스 조인트가 아마 24년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인 FDA 허가가 내년 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 각 국가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말레이시아, 브라질, 터키, 뭐 러시아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허가를 받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대략 내년에 한 7, 8개국에서 또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메릴 헬스케어란 인도 최대의 그 인공관절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 유통망을 갖고 있는데요. 이 메릴 헬스케어가 글로벌 영업망만 100개국이 넘습니다. 그래서 메릴 헬스케어랑 가장 끈끈하게 지금 그 조인이 돼 있어서 메릴 헬스케어를 통한 해외 진출이 대략 뭐 50개국 넘게 확대될 거로 보고 있고요. 큐렉소가 가진 큐렉소 그 조인트의 큐비스 조인트의 장점은 이 대부분 관련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이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용의 편리성이 떨어지는데 큐렉소의 로봇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만 완전 자동이어서 굉장히 그 사용자 편리성이 뛰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 다른 그 제품, 다른 인공관절 임플란트 제품이랑 호환이 안 됩니다. 뭐 글로벌 그 의료용 로봇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그렇고 스트라이커도 그렇고 호환성이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큐렉소가 만든 제품이 굉장히 호환성이 좋게 다른 인공관절 임플란트랑 그 호환해서 상호 보완해서 사용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로봇도 재미난 거는 이미 국내는 대형 병원까지 다 지금 그 로봇이 깔려 있는 상태고요. 로봇도 그 미용 의료기기에 소위 말하는 소모품처럼 카트리지처럼 커터랑 드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모품입니다. 그거를 10번 이상 사용하면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커터 드랩이 소모품 매출이 나올 건데 국내는 이제 당장 소모품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돌입을 했고요. 해외 매출, 해외 큐렉소가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국가, 미국을 제외한 이제 다른 국가에서 해외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내년 중반에서 말 정도는 해외에서도 커터랑 드랩의 소모품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렉소는 해외 유통망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국내에서는 뭐 압도적인 의료용 로봇이고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탑3 안에 들 정도로 흑자 전환한 회사고 매출과 이익이 증명하고 있고 로봇 비중이 현재는 50%지만
앞으로 85%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순 비교하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오늘 주가 많이 올랐는데 7,474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시총이 그래도 1조 이상은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의 성장성과 함께 관심주 두산 로보틱스, 큐렉소 두 개면 됩니까?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는 겁니까? 네, 딱 안 하겠습니다. 네. 선택의 문제고 그죠? 네. 네. 또 그 가운데 관심 있는 게 또 많은데요. 네. 오늘은 두 개만 얘기하시고 맞습니다. 나중에 네. 또 관심 있는 게 있으면 네.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